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그 주제가 소규모 학교의 현재적 어려움과 극복을 위한 노력 사례를 가지고 사례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성고등학교 김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소규모 학교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인데,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게 작년 정성고등학교 저희 졸업생들인데, 이게 저희 3학년 전체 다입니다. 한 반이 아니라 작년에 저희 70명 졸업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 사진대회 운영해가지고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우리 크게 대입 관련해서 저희 소규모 학교의 어려움 말씀드리자면, 다 알다시피 선택 과목 부정 및 교원 부족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정말 많은 과목들이 지금 존재하는데, 사실 소규모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과목 개설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 극복 방안으로는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 및 다른 온라인 과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저희 이런 것들인데, 저희 반 아이는 벌써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서 공중보건 과목이라는 과목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현실적으로 공동교육과정도 다 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로활동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꿈을 좀 나타내는데, 이 아이는 작년에 경영학과를 간 아이예요. 근데 회계나 경제 그런 과목을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회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탐구 활동을 한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생은 고급 생명과학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생명과학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심화 탐구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깨닫는 것들을 또 친구들과 또 토의도 하고 맨 마지막에는 항암제의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자기가 또 분석도 해내는 또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소규모 학교의 어려움은 사실 이거죠. 내신 성적의 불리함. 자, 우리 정성고가 지금 현재 3학년이 92명이에요. 1등급 4%. 0.04 곱하면 4명. 근데 가까운 원주여고 4학년 328명. 합하면 이제 13명.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생명과학 2학년인데 지금 36명이에요. 그래서 0.04 곱하면 1.44명. 그래서 한 명이에요, 1등. 그래서 아이들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한두 명만 더 있으면 1등급 2명인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3학년 미적분 17명. 그러면 한 명이 안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1등급 1명, 2등급 1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소규모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자, 이거의 극복 방안은 사실은 없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하지만 이 숫자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사실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다 알다시피 수시 모집이 거의 80% 육박하고, 그 다음에 자, 교과 내신 성적만 중요시하는 교과, 종합 이렇게 있는데, 이제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는 이렇게 종합전형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사실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을 좀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는 이 소규모 학교가 사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4학년 담임 선생님들 이런 분위기 안에서 모든 학생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학생들도 잘 분석할 수 있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학년 선생님뿐만 아니라 2학년 담임 선생님들, 1학년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정태영상에 계신 선생님들이 지금도 열심히 지도해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활동들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스스로 독서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해서 수많은 발표 활동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는 이제 면접 활동. 그래서 2학기 내내 아이들 면접 활동들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3학년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제 캠핑 활동. 이렇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가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또 탐구 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계신 그 최나영 교육과정 부장님이 이제 잘 운영해 주시는 수업량 유연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목과 융합으로 해서 다양한 또 탐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아이들이 2m짜리 DNA 구조를 직접 다 색칠해가지고 원자 구조를 만들고 심화된 탐구 활동까지 하는 이런 모습이죠. 네, 제 생각에는 이 소규모 학교가 규모는 작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꿈과 발전 가능성, 노력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소규모 학교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더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소규모 학교한테 나가시면서도 3학년 달성이 좀 4분씩거든요. 네. 되게 딱 한 테이블, 한 식구. 네, 좋습니다. 이 방송 촬영할 때 정성고에 다녀와봤는데요. 애들이 진짜 밝더라고요. 열정도 있고. 그래서 저도 매력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전 남해 해성고등학교 교감생이셨던 박영철 선생님께서 소규모 학교의 미래 수업에 대한 방법을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라고 하는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면직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개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주제를 좀 부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내용이고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언론에 조금 나오다 보니까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 이 부분에서 좀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고요. 좀 빨리 끝내달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 앞에 제가 근무했던 학교가 96년도에 전교생이 한양 학생 수가 94명이었고요. 두 학급. 그 다음에 여기 2000년대 초반에 30몇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가 이게 이제 뒤에 표본을 나오는데 2004년도에 농어촌 자율학교 되면서 전국 모집이 가능했지만 2006년도에 여전히 2개 학급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이제 다시 보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담 내에 있는 학생들로 학급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운동부를 골프부하고 축구부를 창단을 해서 학급수를 2007년도에 4개 학급으로 늘립니다. 늘리고 있다가 운동학생들이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니까 2015년도에 골프부가 자연스럽게 나천학을 가면서 해체가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축구부가 또 애들이 야반 도주를 하면서 해체가 됐습니다. 코치님하고 같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실적이 안 나오면서.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운동부 학생들이 밑에 내신을 좀 깔아주는 그게 있었는데 이게 좋은 부분일 수도 안 좋은 부분인데 자연스럽게 4개 학급이 이제 보통 학급으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오면서 이제 교육과정하고 평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여기 이제 변화는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교과학교 실제. 요때 이제 그 첫 해에 50% 의무로 교장선생님께서 발표 수업을 다 하라고 했습니다. 반에 50% 의무로 발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 이동 수업까지 하면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입학사정관제가 되는 때인데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입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일단은 수업 변화를 좀 해야지 해서 이렇게 됐고 계기는 사실은 다른 학교 벤치마킹이었습니다. 다른 학교를 좀 다니면서 앞에 2012년도 선진형 교과교육제 되기 이전에 벤치마킹을 닦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주로 어떻게 하면 수능 점수를 잘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가 요거였는데 요 선진형 교과교육제 들어오고 나서 간 학교들은 입학 사정단제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사정단제 잘 합격시키는 학교들, 이 학교들 좀 찾아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을 다 뜯어고쳤고요. 2015 들어올 때 앞에 교육과정은 좀 뜯어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이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던 쌤들의 틀에서 수업 시소의 변동만 좀 줬었거든요. 근데 2015 때는
과목, 선생님들은 유지를 하되, 최대한 바꿀 수 있는 과목 좀 바꾸고, 교육과정에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이 뭘까에 대해서 교육부의 말보다는 우리 학교의 판단에서 과목을 좀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면 이 정도 수준까지 알아올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과감하게 과목을 좀 배치를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들의 탐구 역량, 선진형 교과 교육제부터 진행된 애들이 탐구 역량이라든지 발표 역량을 2015 때 조금 더 선생님들이 그 성취 기준과 내용에 맞게끔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록이 되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던 부분이 지금 아마 조금 이렇게 좀 잘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학교는 사실, 이렇게 간혹가다 선생님들이 그러시는데, 어떤 선생님들이 농어촌 자율학교 전국 단위 모집이니까 가능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애들이 찾아오게 만드는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경남권뿐만 아니라 부산권, 그 다음에 수도권까지 직접 가서 저희가 입시 설명하면 애들 한 명 데려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있어도 그냥, 저희가 한 학년 대학급인데 8명 정원이거든요. 그냥 애들이 이제 지금 차는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는 신입생 모집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단지 교육과정이 변하면서 또 이제 아까 앞에 사정관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2028 대입이 이제 하나의 또 변곡점이 될 거는 같습니다. 지금 2015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게 여기 교과 교육과정에 맞게끔 이런 활동들을 조금 더 만들어냈었고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좀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한 4, 5년째 하고 있는 통계학 특강을 계속 강사님 모셔서 하는 이유는 학교에 정보선생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정보 과목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올해는 제가 나오면서 한문을 없애고 정보 과목을 신설을 했습니다. 해놓고 나왔거든요. 수학과 선생님이 지금 정보 복수 전공을 하고 하시는데 수학과에 너무 치중을 하시지 못하다가 올해는 부탁을 하고 이제 정보 국가를 하고 한문을 좀 없애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른 학교랑 하는 연합학술제 요거는 2년째 했는데 올해 3년째 때 7월달에 작년에 이제 남해 교육특구, 거기 이제 TF팀으로 들어갔다가 사업이 되면서, 남해 교육청으로부터 5천만 원 예산을 받아서, 보물섬 심포지엄, 국제심포지엄, 지금 7월달에 예정이 돼서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 앞에 잠시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여기 2012년도에 한화고등학교를 갔던 게, 학교가 변화가 되면 조금 변곡점이었고, 이때 갔다와 교장교감생부터 해가지고 학년부장이 다 갔었는데 이때 갔다 오면서 이제 수능을 없애는 게 아니라 수능 대신에 수업 활동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때 갔다 온 게 잘 된 게 뭐냐면 2014년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능력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준비하는데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설명회를 갔는데 아무리 가도 학생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학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구나. 대학 입시 결과가 일단 나와야 학생들이 일단 찾아오는구나. 이러한 그 관점에서 한 1년에 초창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있는 게 없을 때도 한 50건 정도 초창기에 대학에 전화를 해서 부르고 연락하고 했었고, 체계적으로 내용 정리를 한 것은 2016년도부터 매년 간담회나 설명회 듣고 나면 기록을 해놨다가 다음에 대학에서 말하는 게 어떤 점이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변화가 있다면 수업 시간에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2016년도 자료부터 작년 2024년도 자료까지 지금 현재의 진학부장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계속 누적을 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교육과정 부장이 없었거든요, 학교에. 소규모다 보니까는. 근데 건의를 해서 교육과정 부장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교육과정 부장하고 진학부장이 조인트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진학부장이 정보를 얻어오면 그 내용을 교육과정 부장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교과생들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계속 안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은 요 내용들을 책자로 만들지 않거든요. 이게 제가 2월달, 3월달 다 제본으로 만들어냈던 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자료를 받아서 이게 2017년, 18년도까지 학생부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많았을 때, 그때 이제 책자에서 설명회를 오시면은 제본한 책들을 가지고 계속 홍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로 하면 올라간 사진도 있고 안 올라간 사진인데 그런 걸 또 따로 별도의 사진첩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진관님 오시면 드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학교를 계속 조금씩 우리 학교 교육 과정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계속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이다 보니까 강원도보다 좀 더 남해군은 사실은 좀 작은 도시잖아요. 작은 시골인데 군에서 요청하는 지역 행사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행사는 또 지역 차원에서 이제 참여를 해야 되고, 여기는 뭐 이것만 있는데 나머지 향교라든지 유림의 날리는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장애인 축구단 가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가서 하고, 이런 부분들도 연장을 해서 비교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언론에 조금씩 나오면서 이 자료가 이제 아마 2017년도 자료일 텐데, 이때 저희가 직원 둘, 농어촌 3명에서 5명이 서울대를 합격했을 때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서울대 합격생을 5명 냈던 시기인데, 그러면서 뭐 베리타스 알파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시 문제에서 학교를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지 않아도 크게 좀 와서 찾아서 기사를 좀 내고 EBS에서도 와서 좀 방송을 찍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조금 더 많이 좀 전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교육과정 이야기를 좀 한다면은 여기 이제 요 교육과정 변곡점에서 1기와 2기로 나눈다면은 아까 1기는 2012년 선진형 교과교육제고요. 저게 좋았던 게 뭐냐면 N+1 아마 선생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반을 쪼개서 수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2반을 3개 반으로 수업할 수 있고, 요 예산을 교육부 예산으로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작은 학교에서 수업을 2개 반 40명, 50명 학생을 3개 반으로 나누면 한 반에 14명밖에 안 되잖아요. 걔들을 이제 집중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이렇게 N+를 내서 시간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기초학력이 필요한 애들은 기초학력을 올려주고, 좀 심화가 필요한 애들은 심화 수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이제 2015 들어오면서 이제 방과후를 학생들 기록하지 못하게 되면서 방과후는 이제 지금 현재는 수능 위주로 바꾼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사진관님들도 말씀하셨지만은 입결이 일단 사회권 입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능 체제는 맞춰야 되거든요. 수능 체제는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수업 시간에 시키는 건 아닌데 3학년 때는 시킵니다. 시키는 건 아닌데 1, 2학년 때는 가급적이면 학생들 활동 위주로 좀 많이 하고, 대신에 이제 방과후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노트북으로 통해서 인강을 듣거나 방과후 심화 수업을 통해서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와서 이제 2015 배정교육과정 때 이때 이제 그 학교에서 엄청난 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상당한 고민은 아까 앞에 정동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고민이었습니다. 4개, 한 학년 4개 학급이면 뭐 아시겠지만은 교원 수가 23명 정도 되잖아요. 22명, 23명. 요 안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과목이 뭐 있냐면 사회과하고 과학과 있습니다. 사회과 시작을 할 때는 인문자연이 5대5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제가 구매했던 학교도 지금 3대7이 됐거든요. 7이 이과가 됐거든요. 지금 과학과 쌤들은 계속 과학 쌤을 한 명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기존에 계신 사회과 쌤들은 우리는 더 뺏길 수 없다. 여기서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좀 어떻게 좀 절충을 찾자는데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2015 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 쌤들께서 조금 고마웠던 게, 그래도 일단은 학교가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는 이 부분만큼 우리가 수업을 하겠다, 해주겠다, 다과목 지도하겠다. 지금 뭐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냥 다과목 다 하시잖아요. 1, 2, 3학년 수업 다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다과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사진관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많은 과목을 수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가 부담이거든요. 한 과목 수업을 한 쌤은 수행평가 2개, 지필평가 2번 치면 되지만은 한 사람이 4과목을 할 때 수행평가 8개, 지필평가 8개의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그 부담 때문에. 그런데 소규모 학교가 사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학생 관찰을 하고 결과를 잘 이끌어 간다는 건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힘든 부분을 감내하지 않으면 뭔가를 다시 하나를 얻어낸다는 그런 부분을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쌤들께 감내를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테레카를 좀 시켰고요. 2022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학교는 완전 개방 힘들잖아요, 그죠? 시간표가 안 짜지거든요. 완전 개방 하시면은. 그래서 부분 개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중점 과목을 뭘 둘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당시에 쌤들하고 논의했던 거는 우리는 1학년 때 사회문제 탐구를 두자. 문이과 부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다 듣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 과목으로 사회문제 탐구를 2015 때는 중점 과목으로 뒀었고요. 지금 2022는 1학년 2학기 때 영어 토론과 발표를 중점 과목으로 뒀습니다. 그렇게 두고 토론과 탐구 과목들은 가급적이면 2학년 2학기 때 다 끝이 나게끔 3학년 때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3학년 때 배치는 대학교도 합니다. 수업하지 않는다라는 거.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거든요. 수능 공부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걸 역으로 조금 학교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요게 이렇게 가면 분명히 대학생이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럼 우리 학교에서는 탐구 과목은 웬만하면 2학년 2학기 때 다 끝내자. 늦어도 3학년 2학기 때까지 끝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과정이 변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실은 그 논의 안에는 이런 책들이 요즘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학공의 용어를 쓰기 전에 학교에서는 그 책이란 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 책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30 OECD에서 나오는 건데 2015의 교육 목적이죠. 학습을 위한 평가. 요게면 학업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학교 평가의 수행, 학업 수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수행 평가만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과의 수행 능력인데 그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수행 평가만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수행 평가만으로 학생부를 수업을 하고 학생부 기록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학교하고 좀 차별화되는 기록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양한 활동 속에서 학생들 개개의 한 학생의 어떤 활동 안에서 이 활동에서는 이게 좀 뛰어나고 이 활동이 이게 뛰어난데 종합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걸 이제 쌤들이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좀 관찰해야 되는 그런 교육과정이 2015하고 2022 교육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사실은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에서 요 말을 썼었거든요. 학생의 교과 수행 역량을 평가하겠다. 교과 수행 역량이 앞으로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행 평가만을 가지고 말을 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교과에서 말하는 교과 역량이 있고, 그 안에서 성취 기준이 있고 내용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2022에는 핵심 아이디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단어를 토대로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시면 학생들에게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자기 주도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측면에서 보면 핵심은 요겁니다. 그냥 마지막은 아닌데 그 결론적인 부분인데 2022도 그렇고 2015도 그렇고 학교에서는 무엇을 만들어줘야 되지?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지에서 먼저 시작하죠. 우리 학교 학생들은 참 많은데 한 학년에 100명이면 다 다양한 관심이 있는데 전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범주화를 시켰을 때 어떤 부분을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그 부분을 이제 교육과정에 교과라든지 비교과에 녹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했고, Y라는 단어는 주로 이제 인식론적인 측면이죠. 학생들이 의문을 가진 부분. 그 다음에 What이라는 부분은 그러면 저거를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How는 실제 수업이라든지 장치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걸 자꾸 피드백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2015라든지 2022가 교육과정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범주화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 범주화는 사실 학교 논의를 할 때,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학평가방법이거든요. 대학평가방법을 우리 학교에서 어떤 책자를 만들 때 적절하게, 전체적인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지식 활용과 누적, 또 내신 성적이라든지, 세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걸 잘해주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을, 교과를 어떻게 써야 될지, 물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토론과 토의 발표로 말을 하지만은, 교과마다 수업 모형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그 모형들을 어떻게 숙제를 잘 활용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할지 발표를 할 때 앞에 나와서 이렇게만 발표하는 거 많잖아요. 애들이 발표를 시켜보면 어떤 애들은 유수 데스크 형식으로 발표를 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노래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유수 데스크 식으로 발표를 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맞는 어떤 역량이 보이고 노래를 만드는 학생들은 음악적 역량도 보이고 작상 역량도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과마다 학생들 기록을 보면 교과마다 비슷한 기록이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얘는 평소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학생이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대학에서 마찬가지로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학생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역량을 조금씩이라도 발전시켜 나가는 학생이구나 라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그 대학에서 니는 우리 대학에 와서 제가 사투리에서 좀 죄송합니다. 니는 우리 대학에 와서 분명히 이만큼 성장할 수 있을 거야. 한번 뽑아줄게. 면접에서 잘해봐라. 면접에서 한번 보자. 면접을 보는 대학들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 대학교들이 1월달에 컨퍼런스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 자료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 특히 수학과 발표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하면서 나머지 과목도 많지만은 수학과만 2018년도부터 3번 바뀌었거든요. 교육과정이 수학과만. 물론 수학과 안에서 수학과 쌤들이 협의해서 안을 준 거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조정을 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인데 2022도 역시 지금 수학과 교육과정을 만들어 만들었는데 마무리가 안 됐었거든요. 일단 편집표만 들었고. 근데 이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 지식 확장과 깊이,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거의지, 자기주도 참여활동, 감성매력, 나눔공개, 이거는 그 대학의 평가 어떤 큰 주제 틀에 우리 학교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 프로그램을 이렇게 배치를 시켜가지고 애들의 지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자 해서 1년 동안 진행되는 학교 교육과정, 비교과 교과 교육과정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그 what, why, how라고 썼는데 실제로 이제 정리를 하면 저희가 매년 이걸 교과서님들 봐서 책자를 만들거든요. 50페이지 책자로. 만들어서 이제 이걸 하나의 설명서로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교과별로 내년 피드백 어떤 시기에 수업이 좀 더 나을지 수업을 어떻게 하게 나을지 그 다음에 창체중에서는 어떤 걸 없앨지 새로 넣을 건 뭘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 아까 사용자 탐구 과목 예를 들면 지금 학생부 기록을 할 때 교육과정 운영 단원이잖아요. 그죠? 성취 기준이 나오고 내용 요소가 있고 수업 형태나 선생님이 강의 토론 발표를 하겠다. 요 사용자 탐구는 내신 석차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올 수행평가 100%를 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수행평가를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하고 정책 제안서 두 가지를 했고 요거는 단순히 학교 안에서 하는 내용도 있지만 학교 안에서 정책 미리 기획 단계에서 이렇게 학교 안에서 기획을 하고요. 물론 남의 군에 가서 직접 가서 어떤 자문을 구한다든지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나가서 영상을 찍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정책 제안서에는 이렇게 제안서에는 영상 제작 쫙 해가지고 마지막에 후통과를 통해서 제안서를 내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학교 쌤들께 자기 평가서 대신에 동료 평가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자기 평가서는 쌤들이 편의를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학생들의 수시 관찰이 안 되면 자기 평가서를 받아야 기록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학생들이 놓친 부분을 자기 평가서 받는 건 좋지만은 그건 사실 동료 평가서를 받으면 학생들이 기록한 내용이 내가 관찰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그래서 그게 오히려 학생부 조금 진정성이 담긴 기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요 수업의 영상들은 남해 군청에 홍보 영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해군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평가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수행평가,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함께 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면 좀 고민할 수 있을까, 꾸밀 수 있을까도 좀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요 내용들은 다 그런 사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청송부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농사도 있었고 있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남해 특산물 마늘이거든요. 마늘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꼭 한두 번 정도 학부모들 전체 학교 오는 날이 있습니다. 고기 구워 먹는 날. 그날은 무조건 학부모들이 다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 날 학부모들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하면 이제 학부모들 의견도 좀 많이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 집필평가 영역이 아니라 정승평가 영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선생님이 한 학기 수업 간략 기록한 내용이고요. 수업 활동이고요. 이게 뭐냐면 수업 끝나면 바로 기록하신 내용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잊어먹으니까 끝날 올라와서 바로 엑셀 파일에 기록한 걸 제가 표로 만든 거예요. 엑셀 파일에 보면 찍어놓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심도 있게 평가를 한다면 애들하고 평소 작은 학교를 이야기를 할 때 니 혹시 내 수업 시간에 이거 발표했는데 다른 교과 시간에 뭔가 비슷한 주제가 없니? 어떤 책을 했니? 한번 물어보면 애들이 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연계 독서라든지 변의 활동
이 주제로 내용적으로 다른 교과와 연계되게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한 교과인데 소규모 학교가 가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평가의 부분인데 한 교과에 여러 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히 국영수. 그러면 수행평가를 교과에서 세 사람이 들어가면 세 사람이 하나하나 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같이 했을 때 이거 네 사람이 들어간 수업이거든요. 네 사람이 들어간 수업과 평가를 하나씩 맡아서 각자가 수업하고 평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걸 이렇게 합친 겁니다. 합치면 이걸 다시 나중에 500장 합치게 되거든요. 이걸 평가를 날리려고 수업은 따로 했는데 판별로 나눠서 기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시죠? 다른 선생님들 기록과 평가 하나도 모릅니다. 요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강 수업을 같이 들어가시면 이런 폼을 만들어서 같이 평가를 하게끔 마지막 정리가 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동료평가는 이렇게 한 학생 동료평가가 이만큼이거든요. 20명의 동료평가가 이만큼 나오는데 이 내용이 읽어보면 학생을 관찰한 내용이 오히려 교사가 전체를 보면서 관찰한 내용보다 훨씬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쯤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는 이렇게 청취평가는 우리 학교에서 제가 노무현 학교에서 가장 잘하신다는 선생님 걸 제가 캡처를 하였던 화면에 청취 기초 자료를 받으면 선생님이 단순히 보시고 가장 잘된 작품을 다음 시간에 애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발표 자료를 피드백을 주고 다시 봤습니다. 이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가 어떻게 변화된지를 선생님 기록하겠다. 그 부분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열어서 해주시는 선생님 계시는데 사실 시간 소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 말은 내가 1시간 더 투자하면 애들 대학이 달라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애들 대학 보내는 게 다는 아닌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 첫 번째 자료에서는 이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을 두 번째는 이만큼 보완을 해오니까 그 보완해오는 그 자체가 애가 크는 것 같고 뿌듯함을 좀 느낀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설적인 부분은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고 생태교육장은 지금 학교에 좀 크게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작년에도 연합학술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팜 이렇게 해서 지금 애들이 지금 재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생물과학쌤하고 생물 동아리 애들이 좀 요청을 해서 만들었는데 작년까지는 학교 주도로 일단 재배가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학생 주도로 아마 작물이 재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교육학과 콜보그가 말한 분해주가인데 이게 플러스 1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수준 있는 단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발달하는데 그 단계 플러스 1을 높일 수 있는 단계의 질문을 내야 학생이라든지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평가를 운영할 때 우리 교사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내가 이 교육과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강론이라도 제대로 읽었는가? 내가 이 강론을 볼 때 핵심 아이디어에서 던져주는 기본 질문이 있고 플러스 1로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 뭘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매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2022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유심히 좀 보시면 수업을 하는 방향도 이미 연수도 많이 되겠지만 좀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를 이렇게 이제 쭉 우리가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데 여기 수행평가를 사실은 할 때 기존에 했던 수행평가를 그대로 하는 것보다 수행평가를 학기마다 학생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교과협의를 할 때 1학년 국어과의 수행평가를 이렇게 한다면 1학기 때는 이렇게 1학년 2학기 때 이렇게 2학년 2학기 학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수행평가 수준을 조금 한 단계 높게끔 설정을 해준다면 평가를 하시는 사진관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성장을 시켜가는구나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작년에 학교에서는 요거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같이 논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수업 시간에 질문이 있는 학교, 깊이 있는 수업, 깊이 있는 탐구 2022에서 너무 많이 쓰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수업 시간에 교육과정 측면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제 답은 교과 협의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걸 그냥 표로 간단히 나타내면 3단계 과정을 좀 거쳐가는 게 좋지 않을까. 1학기 때는 그냥 학생들의 혹신 자극하는 부분, 개념에서 자극하면서 좀 범위를 넓히는 부분. 그 다음 2학기 때는 조금 현상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실험들을 하고, 그 다음 3학년 2학기 때는 좀 적용을 하는 이런 탐구를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주신 말씀이 많아서 시간을 엄청 오버하겠습니다.